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선거 이후 소비자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되살리고 있지만 12월 금리 인하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참전군인 방위군 소령이자 팍스뉴스 앵커인 피트 헥세스, CIA 국장에는 존 레드클리프 전 D&I 국장, 정부 효율성부에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기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면제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으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탄소시장 규범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B컷과 선거 이후 첫 10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되살리고 있지만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월 CPI 소비자 물가는 2.6%로 다시 올라갔으며 특히 주거비가 4.9%나 여전히 인상돼 있어 물가 불안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9월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단행하고 11월 5일 선거를 치른 후에 처음 나온 10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12월 추가로 금리를 소폭 내릴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전달보다는 0.2% 올랐고 전년보다는 2.6% 인상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에 연율 2.4%까지 진정됐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10월 CPI에서 식품 가격은 전년에 비해 2.1% 여전히 높은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4.9%나 떨어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3%로 전달 3.2%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더욱이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는 10월에 전년보다 4.9%나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렌트비는 4.6%, 내 집 소유자들의 모기지 등 비용은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비도 8.2%나 올라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여전히 14%나 인상돼 있고 자동차 정비는 5.8% 오른 데다가 항공료마저 4.1%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현재 물가 오름세만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 적어도 인하를 중단하고 동결해야 하는 반면에 고용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월 CPI가 2.6%로 약간 높아졌으나 9월 18일과 11월 7일 연속으로 단행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도 0.25포인트 더 내릴 여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 18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릴 가능성을 82%로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준은 올해 9월 18일에 0.5포인트 B컷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11월 7일과 12월 18일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스몰컷을 단행해 올 한해 모두 1%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0 내지 4.75%에서 오는 12월 18일에는 4.25 내지 4.50%, 평균 4.4%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준은 2025년 한 해에도 0.25포인트씩 4번 기준금리를 더 내려 평균 3.4%까지 낮출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1포인트 인하를 끝낼지 건너뛰기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내릴지는 경기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4년 만에 워싱턴과 백악관에 금의 환영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승리를 거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약 4년 만에 47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 처음으로 워싱턴에 입성해 백악관까지 방문하고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Well, Mr. President-elect and former President and Donald, congratulations.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like we said, a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So welcome. Thank you back. very much. And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in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that, Joe. You're welcome.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귀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말했듯이 나는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고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힘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선 좋지만은 않지만 오늘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으로 보여 매우 멋지다며 땡큐 조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악관 방문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플로리다로 떠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 앞에서 개선 장군과도 같은 승리의 사령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에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자도 동행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 의석수 차이를 더 벌리는 것보다는 다수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화당 하원의 중요한 역할 선도를 기대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에선 312대 226으로 압도하고 있고 연방 상원 선거에선 최소한 3석을 빼앗아 52대 47로 다수당을 탈환하고 의석수 차이를 늘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백악관과 연방 상원 탈환은 확정됐고 연방 하원 다수당도 13일 현재 216대 207석으로 과반의 2석을 목전에 두고 있어 유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 후임에 존슨 상원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존슨 새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는 친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으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선호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문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선 반트럼프파였던 미치 매코넬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존슨 대표보다는 플로리다 출신 릭 스캇 상원의원이나 텍사스 출신 존 코닌 상원의원을 더 강하게 밀었으나 공화당 전체 상원의원들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참전군인 방위군 소령이자 팍스뉴스 앵커인 피트 헥세스를 파격 발탁하고 CIA 국장에는 정보 총수를 지낸 존 레드클리프 전 D&I 국장을 기용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와 경선주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부를 이끌도록 했다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새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장관급 인사들을 낙점하며 깜짝 파격 발탁과 충성파 조문과 공직 경험이 없는 거부들까지 골고루 등용하고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40대인 피트 헥세스 지명자를 파격 발탁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앞장서 전파해온 팍스뉴스 앵커를 파격 발탁한 것이어서 트럼프의 깜짝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특히 아메리카 포스트에 입각해 1기 때 트럼프 김정은 협상을 적극 옹호했고 해외 주둔 미군 철수론을 편바해서 트럼프 2기의 북미 정상협상과 주한미군의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신 강한 미군을 구축해야 장기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힘을 통한 평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1980년생 올해 44살의 펜타곤 수장이 되는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온 재원이지만 자원 입대해 초급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 복무하다가 이라크와 아프간 전선에는 집중 파병됐던 참전군인 출신이고 전역했다가 대위로 현역에 복귀해 현재도 미네소타 방위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팍스뉴스 앵커도 맡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써 참전군인이자 육군 방위군 소령이 이제 대장만 44명인 130만 현역 미군을 포함해 방위군, 민간관리와 군무원까지 합하면 280만 명의 직원에 한 해 8,500억 내지 9천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부서 펜타곤을 이끌게 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CIA 중앙정보국장에는 1기 임기 말에 정보총수인 DNI 국가정보국장을 지냈던 존 래트클리프 전 국장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1965년생 올해 59세인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는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의원을 5년간 역임하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공약했던 대로 테슬라의 사주로 세계 제1의 거부인 일론 머스크와 경선 주자였던 인도계 창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이끌 정부 효율부는 각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와 낭비 요소, 비효율성을 파악해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핵심 이슈로 삼았던 학자금 대출 면제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을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자금 구제 정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채 면제와 상환금 인하 노력을 시작했으나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백악관 복귀로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면제 노력을 완전한 재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교육부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교육부 장관의 수석 자문위원을 지낸 밥 아이텔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출 취소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출 구제의 다른 길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 행정부가 추구한 것처럼 대량적이고 일괄적인 구제 유형은 아닐 것이라고 아이텔은 전했습니다. 2021년 모닝 컨설트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1조 7천억 달러를 보유한 4,6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이미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결혼 등을 진행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드월렛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학자금 대출 구제 소송에서 포기해 프로그램이 종식될 수 있다고 불분명한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변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00만 명의 등록자는 법원 판결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후 현재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고 차용인들은 4월까지 유예 상태에 있어 대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3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지고 있는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려는 또 다른 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적 난관에 부딪혀 10월에 법원이 이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탄소시장 규범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세계 탄소 배출량이 416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됐는데 당사국들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4년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적팀인 영국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가 실시한 최신 연간 글로벌 탄소 예산 평가에 따르면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벌채와 같은 토지 이용 변화가 모두 2023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고 사용하는 데 따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24년에 0.8% 증가해 37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사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면 올해 총 배출량은 416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CO2 수치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52%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로 온난화를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화석 연료 배출량을 더 빠르고 깊이 있게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화석 CO2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CO2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감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배출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석연료와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뭄과 엘니뇨 기상 패턴, 그동안의 산림 벌채와 산불로 인한 배출량 때문입니다. 현재 매년 400억 톤 이상의 CO2가 방출되고 있으며 대기 중 탄소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험한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량 속도로는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에 참여한 120명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섭씨 1.3도에 도달했으며 약 6년 안에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50%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반적인 배출량 증가율은 2000년대의 3%에 가까웠던 것에서 지난 10년 동안 연간 약 0.6%로 둔화됐습니다. 연구자들은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화석연료 배출량이 감소한 많은 유럽 국가, 미국, 영국을 포함한 22개국을 발표하며 모든 국가의 진전은 글로벌 배출량을 하향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 충분히 빨리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